자, 오늘은 이제 서저리 저널 클럽에서 저희가 두 개의 저널 중에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정형외과에 초점이 좀 더 맞춰진 저널, VCOT라고 하는 우리가 V컷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저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배서저리보다 1년에 나오는 부수가 좀 적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부수에 해당되는 그 논문 수가 좀 적어서 훨씬 다루는 논문은 적을 텐데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가볍게 넘기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준비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듣기에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술하시는 분들이나 특히나 정형외과 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아마 좀 더 듣기는 편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최대한 그래도 듣는 분들 좀 어렵지 않으시게 제가 좀 내용을 많이 넣었거든요. 제가 학부 수준의 제 기억으로 몰랐던 내용들 위주로 좀 추가는 좀 했으니까 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이번에 1호에 해당하는 1호로에 나온 이슈 1에 해당되는 거에 어떤 논문들이 실렸는지 살펴볼 텐데 예, 요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저도 정형외과 논문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여기 나오는 논문들이었고 미국에서 저널클럽 할 때 제일 제가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설명해도 잘 모르기도 하는 데다가 이거를 또 한글로 설명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을 영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 중에 주된 게 이제 바이오메카닉스에 대한 부분, 뭐 엔지니어링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개념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논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임플란트, 뭐 엑스비보 스터디, 카데바 스터디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거의 논문 뭐 10개 나오면은 거의 한 반 이상은 이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은 사실은 뭐 맨날 나오는 얘기는 뻔하기는 한데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는 건 요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정형외과만 집중해서 나오는 논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별을 한다고 해도 약간 임상적으로 좀 많이 안 알려진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실리게 되고요. 뭐 모 교수님, 미국에 계신 모 교수님은 뭐 이 논문에 나오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은 뭐 다른 저널에서라면 리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지나가는 말로 할 정도로 뭐 또 정형에 집중하다 보니 좀 여러 가지 뭐 특이한 것들도 많이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그 병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논문을 썼는지를 좀 신경 써서 보는 편이고 학교가 아니거나 또는 좀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쓴 논문인데 내용이나 뭐 수술이 좀 너무 생소하다 그러면 저는 좀 약간 거르는 편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반복되는 개념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저도 한 1년 정도 좀 지나면서 저널클럽을 이런 것들 포함해서 계속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는 좀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뭐 모르는 개념이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조해 주시고 사실은 여기 저널에서 별 3개 받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좁은 대상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내용을 전달을 하고 너무 기초적이라서 임상에 바로 적용하기 애매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호에도 별 3개는 없었어요. 제 생각에 하나 정도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뭐 많으면 2개일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 1에는 총 논문만 봤을 때에는 논문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논문은 8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중에 이제 요 저널에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부분은 에디토리얼이라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저널도 있기는 한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시죠. 케네스 존슨이라는 분이 지금 편집장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약간 이제 어떤 한 논문에 대해서 약간 하이라이팅을 해줍니다. 이 저널에 이런 논문이 실렸는데 뭐 이런 배경에서 이 논문이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그게 조금 논문을 선정하거나 읽거나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거의 정형외과 역사와 다름없는 분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부터 다 아시는 분이라 요번에 에디토리얼은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달의 논문도 사실은 이분이 이거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정을 했어요. 중요한 논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논문들을 보시면은 이제 뭐 토터립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그 대안으로 할 만한 헤미 알소로플라스티 또는 파셜 리플레이스먼트에 해당되는 것 논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 이제 우리가 힙 디스플레이에 대한 개에서 할 만한 더블 펠빅 오스티오토미에 대한 논문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읽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정형외과에서 중요하게 보는 다양한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에서 나오는 것들, ESF에 대한 거라든지 뭐 고양이의 골절에 사용되는 뭐 스크류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임상적으로 재밌을 만한 게 이제 최소 침투로 스파이널 프랙처 리페어하는 논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펴볼 텐데 하나씩. 일단 미국 선생님들이 요 타이밍에 들어오길 기대했는데 일단은 뭐 진행을 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 저널에 한해서는 좀 백그라운드를 좀 시간 투자를 더 해서 개념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토탈리 리플레이스먼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개념이 CFA라고 하는 이제 인덱스가 있습니다. 저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결국은 토털입을 하면 피머에다가도 임플란트를 장착을 하고 아스타블럼에도 임플란트를 장착을 해서 인공관절을 이제 전체를 다 치환을 해주는 방법일 텐데, 그 중에 이제 피머에다가 임플란트 장착하는 데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피머의 형태거든요. 그게 이제 수술하는 난이도 또는 뭐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과 관련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사람에서도 알려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CFA라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볼 텐데, 한마디로 저 숫자에 따라서 피머의 형태가 일자로 고든지, 지금 여기 그림에 해당되는 C, 우리가 보통은 이제 스토프 파이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자로 쭉 떨어지는 건지, 뭐 A처럼 A 같은 경우는 뭐 샴페인 플루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좁아지는 형태인지, 뭐 A냐 C에 따라서 이제 뭔가 스템이 자리 잡는 부분,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후에 합병증이 생기는 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이건 이제 품종이랑 관련도 있고, 또는 저렇게 인덱스를 직접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육안으로 어느 정도 판단하시는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 부분이 굉장히 토털입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요런 인덱스랑 관련해서 좀 수술했을 때 합병증이 좀 높을 수도 있는, 사실은 수술할 때 좀 까다로운 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잠시만요,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임플란트들 회사들도 어떤 임플란트를 이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사실은 이제 CFA가 1.8 이하인 경우에 이제 좀 더 C의 형태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피머럴 프랙처 또는 임플란트가 이제 밑으로 가라앉는 सब시던스라고 하는 이제 합병증의 위험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건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온이나 바이오메트릭스가 이제 좀 주된 토털입에 사용되는 임플란트가 될 텐데, 이제 좀 더 미국의 색깔이 강하고 교수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공자들이 좀 더 먼저 배우고 싶어 하는 회사는 사실 바이오메트릭스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제 그 토털입 형태 중에, 임플란트 시스템 형태 중에 CFX 이외에 이제 BFX라고 해서 이거는 시멘트를 쓰지 않고 이제 프레스핏 형태로 이제 우리가 장착을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컬러리스 스템이 있고요. 저게 보통 이제 많이 보던 토털입 하면 나오는 전형적인 저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칼라가 생긴, B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피머에서 이제 나오는 임플란트 부분에 약간 이렇게 칼라처럼 생긴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C에서는 레터럴 볼트라 그래서 이렇게 피머의 레터럴 콜텍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런 볼트를 장착하는 형태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BC 순서로 좀 더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개발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부 다 이제 이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의 변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피머럴 스템이 가라앉는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젊은 셰퍼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CFA 인덱스가 이제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칼라를 씌우거나 아니면 레터럴 볼트로 고정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 왔는데, 이제 요번에 나온 논문, 이제 결국 요 논문 얘기를 하려고 이 배경을 설명드린 건데, 이제 이 회사에서 쓴 명칭은 센터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임플란트 종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의 임플란트를 이제 논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논문 저자 중에 이제 코넬에서 이게 주로 나온 논문인데,
하야시 선생님이 이제 요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합니다. 토털입 임플란트에 대해서 밸리데이션한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이제 이 논문이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서브시던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플란트 디자인의 변형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이제 독일 회사, 이제 이게 예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노플란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헬리카라고 하는 이제 토털입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스크류 형태로 돼서 장착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쇼트 스템 임플란트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요걸 사용한 논문에 대한 게 이제 두 가지 보고에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임플란트 로스닝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30% 이상이었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자리를 좀 못 잡은 편으로 생각이 되는 이제 임플란트 시스템인데, 어쨌건 요거랑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바이오메드트릭스가 비슷한 컨셉으로 임플란트를 개발을 최근 몇 년 사이에 했었고, 이제 요번에는 바이오메카니컬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한 논문을 이번에 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요 시스템이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처음에 이 일반적인 BFX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제 FHO랑 똑같은 프로시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토털입 할 때보다는 좀 더 피모럴 넥을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새로운 임플란트 형태를 장착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FHO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임플란트 장착 후에 이 피머에 뭔가 힘을 받는 그런 역학이 좀 변화가 되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미네랄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나중에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넥을 좀 더 남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정상 구조에 가깝다 보니까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논문에 읽어보시거나 제조사에 아직 전면에 내세우진 않는데, 어쨌건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요 임플란트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PDF로 나온 게 있어서 뭐 필요하시면은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이게 그 레인지 오브 모션도 조금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제 어쨌건 제조사 입장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쨌건 그게 실제로 실현이 그렇게 되는가라는 건 나중에 이제 평가가 돼야 될 부분인데, 어쨌건 요 논문은 이제 요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임플란트, 이거는 BFX의 이제 시스템 안에서 이게 추가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앞에 봤던 좀 까다로운 형태의 피머를 가진 애들한테 이걸 장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요거에 대해서 바이오메커니컬하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뭐 스템의 크기를 다르게 본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포지셔닝을 좀 다르게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바이오메커니컬 스터디를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카데바에서 채취한 피머를 이용을 한 엑소비보 스터디가 되겠고요. 이제 바이오메커니컬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뭐 피지올로지컬 로딩이랑,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넘어서는 사실 페일리어를 거의 기대하면서 어떤 식으로 페일리어가 나는지를 평가하는 형태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결과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 뭐 이게 막 엄청 하나하나를 저희가 지금 임상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거보다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2020년도에 이게 아마 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야시 선생님이 실제 환자에서 적용을 한 클리니컬 데이터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고, 다만 이제 이 임플란트가 새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토털입을 여기 참가하신 선생님들도 다들 뭐 이미 수업 들으신 분도 있고 들으실 예정인 분도 있는데, 결국 저희가 관심 가지는 거는 바이오메드틱스 아니면 키온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네가 새로운 임플란트를 개발을 했고, 그게 좀 더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개념으로 이 논문을 기억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제 이런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를 통해서 로딩을 시켜봤을 때 뭐 어떤지를 평가를 하고, 그게 어떤 요소들이랑 관련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한 논문인데, 결국은 그 중에 기억할 만한 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피모럴 넥을 살림으로써 이 새로 나온 이제 임플란트를 장착을 했을 때 뭔가 바이오메카니컬하게 좀 더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정도로 제 생각엔 좀 기억을 하면 어떨까 싶고, 오른쪽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클리니컬하게 19마리에다가 요 새로운 임플란트를 적용을 해보니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임플란트들이랑 거의 뭐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임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롱텀인데, 이거는 숏텀이기 때문에 롱텀 데이터는 아마 나중에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오면 또 저희가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털입 준비하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요 정도 내용만 아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뭐 용석생 이번에 코스 들을 때 이 얘기 없었나요? 가장 최근에 코스를 들으시는데 뭐 듣긴 했어도 반쯤은 못 알아들어서요.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혹시 뭐 길게 얘기하면 사실 끝이 없기는 한데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스토프 파이프 형태의 이제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술을 좀 어떻게 접근을 하라고 좀 일반론적인 얘기가 있던가요? 있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뭐 제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근데 그 여기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케이스에서 포스트옵에 보면은 이 BFX 스템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일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인덱스 사이즈에 맞춰서 크기를 제일 오목해진 부분에 맞춰서 최대 크기를 측정해라라고 했고 그게 불안하면은 콜레터럴을 쓰거나 아니면은 레터럴 볼트를 이용하라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초심자들 강요가지고 그런지 뭐 자세한 얘기를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강의하시는 그 대자된 교수님도 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를 했던 거는 처음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면은 이제 어린애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정상적인 해부 구조를 가진 애들을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여기 C에 해당되는 형태의 환자는 좀 나중에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혹시 뭐 그런 류의 얘기는 들은 거는 기억나세요? 뭔가 초심자가 처음에 어떤 환자들을 이제 케이스 셀렉션에서 좀 수술을 시작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얘기는 한 게 있으신가 해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그 디제너레이티브 그 체인지 일어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특히 아세타블럼 쪽에서 크레니얼 폴이랑 카우달 폴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오스테오파이트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면은 그 부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덜 변화되고 수술하기 쉬운 케이스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그거를 따지면서 수술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했어요. 저도 이제 이 수술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이도 중에 하나가 아스타블럼 해부 구조가 이상해진 경우라고 듣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그 정도로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분들 뭐 요 논문에 대해서 커멘트할 부분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으면 다음 논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용숙쌤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토터리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스타블럼에다가 뭔가 준비 프랩을 하고 거기다 이제 임플란트 장착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시행착오가 있다고 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인턴할 때 어시스트를 했던 교수님이 이제 교수가 된지 전문의가 된 지 5년 정도 좀 되신 분이고, 그분은 정형외과에 탤런트가 있어서 이제 레지던트 끝날 때쯤에 토털이 배우신 다음에 서티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그 학교에 토털입을 처음 시작을 하신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턴 있던 학교로 넘어오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쪽에도 다시 이제 좀 도입을 하신 분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분이 아스타블럼 프랩을 하다가 이 아스타블럼이 이제 약간 깨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컵을 장착을 하기에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걸 봤거든요. 그분이 사실 굉장히 웬만하면은 좀 당황을 안 하시는 분인데 당황을 하시고, 이제 아마 용석쌤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요 프로그램 듣고 나면은 멘토십 같이 이제 특정 사람한테 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자기가 오랫동안 코칭 받아온 교수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해서 뭐 수술은 잘 끝나고 환자는 잘 됐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좀 기억을 아직도 하는데, 이제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수술을 이제 아스타블럼에다가 굳이 컵을 장착해서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사실은 피머에다가 피머럴 스템만 장착을 하는, 그리고 컵을 장착을 하는 그런 형태 수술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논문이 그건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토터림이나 이런 관절 치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훨씬 오랫동안 해왔죠. 저희도 그런 개념을 많이 갖다 쓰는 건데, 사실은 이제 힙에서 우리가 관절 치환이라고 하면 사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헤미 알스로플라스티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얘기한 토탈 리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 파셜 힙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표현도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보면 아스타블럼에다가 컵을 장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피머를 스템 장착하고 거기다가 이제 컵 없이 그 볼만 장착을 해서 그 다음에 원래 있는 정상적인 아스타블럼에다가 끼워서 쓰는 저런 형태의 수술이 있습니다. 사람에서. 물론 이제 조금 이 수술들이 시작할 때 인디케이션은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이 헤미 알스로플라스티 같은 경우는 힙 프랙처 있는 경우에 주로 이제 고려를 하는 거긴 했지만 어쨌건 요거를 좀 더 인디케이션을 확장을 해서 토털힙에 비해서 뭔가 수술도 좀 짧고 비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도 낮고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으니까 굳이 토털힙을 안 해도 되면 이걸로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두 가지의 이제 어떤 임상적인 적용에 대한 어느 정도 사람에서는 약간 좀 저울질을 해보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저기 2006년도랑 2000년도에 적은 사람 논문인데요. 사람 논문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게 더 옵티멀한 치료 방법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사람들 간의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비교를 해보면 이제 토털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됐을 때 결과가 좋겠지만 이제 디슬로케이션이 되는 이제 위험성도 있고 수술 시간이 좀 더 길고 비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술자의 숙련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라면 이제 헤미 알스로플라스티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아스타블럼 프랩이 없다 보니까 수술 과정도 조금 덜 침습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도 좀 적고 비용도 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 관절 치환을 하고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아스타블럼에 이로전이 일어나거나 뭔가 그 관련된 불편함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비용이라는 부분이 동물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트레이닝을 받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케이스로드를 가져가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동물들은 수명이 짧다 보니까 관절 치환술 후에 사용하는 기간이 짧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혹시라도 이제 파셜 힙 리플레이스먼트가 개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생각을 해서 이제 키온에서 개발된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키온의 토털 힙 리플레이스먼트 시스템을 이제 뭐 취리 시멘틀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컵 리스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제품이 나와 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머럴 포션만 이제 치환을 하는 방법이고 뭐 FHO와 THR의 중간 단계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 제조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요게 임상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이거를 실제로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이 퍼블리케이션 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오메커니컬 스터디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임상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논문이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호주에 있는 이제 그냥 일반 병원이에요. 전문의들이 있는 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고요. 11마리의 이제 개에서 편측성으로 이제 이 수술을 진행을 했고 이게 이제 토털 힙 리플레이스먼트를 고려할 만한 1차적인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에 진행한 게 11마리 중 6마리였고 그다음 또 재밌는 게 토털 힙을 하다가 뭔가 컵 아세타블럼이죠. 아세타블럼 쪽에 뭔가 페일리어가 났을 경우에 약간 셀비지 프로시저로 이거를 또 THR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5마리 진행을 했다고 해서 저는 약간 두 번째 이유에서 이게 좀 더 끌리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하게 되면. 어쨌건 이제 미디엄 팔로업은 13개월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팔로업을 하는 중에는 주로 이제 정형 검사랑 방사선 촬영 그리고 보호자한테 이제 페인 스코어링을 좀 시킨 것 같아요. 퀘스처네어를 받았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뭐 오브젝티브하게 뭐 평가를 한 건 별로 없죠. 어쨌건 첫 데이터니까 뭐 걸러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뭐 클리니컬리 어셉터블한 게 11마리 중에 10마리라고 이제 보고가 됐고요. 보통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보통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웨이트 베어링이 가능했고 시간이 가면서 다 보행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 마리에서는 이제 에이셉틸 루스닝이랑 그다음 나중에 인펙션 때문에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한 마리 있었고요. 그럼 이제 FHO가 해당이 되겠죠, 결과물은. 어쨌건 11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큰 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어서 제거를 했었고, 단기적인 컴플리케이션 그 외에 보고된 바는 그러니까 알려진 건 없었다고 하고요. 보호자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처음으로 임상 데이터가 보고가 된 거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롱텀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에서의 논쟁처럼 토털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됐고, 요 프로시저 관심 있으시면은 요건 좀 읽을 만한 논문인 것 같아요. 요런 논문이 잘 없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있나요? 뭐 키온에 대해서는 좀 뭐 코스를 들을 예정이시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사실은 클레어가 이제 키온의 좀 중요한 교수님이 이제 지도 교수님이라 오늘 시간이 되면 좀 참석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용석 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토털입 하다가 아스테블럼에 문제 생겨서 하면은 요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했는데.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뭐 아직 임상 케이스로는 없는데, 사체로 할 때 아세타블럼이 깨진 적도 있었고, 아세타블럼의 컵을 장착하는 과정이 실은 스템 장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피해갈 수 있는 거라면 실은 상대적으로 수술은 훨씬 난이도가 쉬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THR 하다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적용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클레어 쌤이 딱 귀신처럼 들어오셨네. 우리 이거 막 제가 논문 발표했고요. 이제 잠깐 요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중이었는데, 어, 일단은 클레어 쌤이 이거 학교에서 좀 하는 일이 있나요? 예전에 이거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면서 자료 모을 때는 꽤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많이는 안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경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스트가 컨선일 때 보통 하면은 이 아세타블륨 한 2,000불 정도 되니까 한 4,000불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인턴일 때 그때 지금 나온 논문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걸 리밍을 하고서 컵을 박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조금 리밍하는 게 어긋나거나 아니면 아나토믹하게 조금 그 오프닝이 좀 있거나 아니면 조금 클로즈 됐어도 컵으로 이게 컴펜세이션이 되는데 이거는 진짜 그 아세타블럼 그 앵글에만 그거를 하기 때문에 보통 되게 거기 체인지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크레니얼 컬러 필러가 좀 적거나 되게 얕거나 이러면은 럭세이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개를 봤거든요, 럭세이 되는 거. 약간 그러니까 컵이 커버를 해주는 게 없고 정말 내가 리밍한 그 아세타블럼만 의지를 하니까 어 아나토미를 뭐 당연히 교수님도 이것만 맨날 하셨는데 아시면서도 되게 약간 파라노이드 되면서 리밍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딱 그 뼈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잘 모르겠어요. 싸다는 거는 되게 좋기도 하고 뭐 나중에 토럴 힙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돈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있는 시기에 모았던 케이스 중에서 럭세이션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혹시 저기 네. 저는 안 익숙한데 저기 요 논문 저자분들 중에 좀 키온에 좀 중요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뻔하죠. 키우는 중요한 사람들은. 그니까요. 저는 근데 그분들 네. 외에 다른 이름은 잘 몰라서 저 세 분은 처음 봐가지고. 저분들은 저도 뭐 배존이 아니면은 이안 골든 오로렌지 이 세 명 빼면은 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 럭세이션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그리고 저는 네. 재밌다고 아까 용석쌤이랑 클래스쌤 들어오기 직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토탈입 하면은 우리가 아스타블럼 프랩 해가지고 컵 넣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네. 그거 하다가도 이제 뭐 아스타블럼 깨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의 11마리 중에 5마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셀비주로 이걸 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컵이 망가지니까 그냥 컵을 빼고 그냥 이걸 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좀 저는 신박한 게 아닌가 그냥 이 논문을 보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셀비지로? 이게 컵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 이걸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저도 자세하게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게 원래라면은 THR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리비전해서 THR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처음에 했다라고 하면은, 네네네, 맞아요. 예. 거꾸로 THR을 했는데
컵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컵을 장착할 수 없거나 컵을 빼야 돼.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의 아니게 파셜로 되는 느낌으로 설명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교수님이 뭐 그 렌즈 선생님이 있으시고 다른 교수님이 지금 그분한테 토널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옆에 귀동냥을 하면서 이제 좀 배우는 그런 단계인데 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컵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99% 림을 딥하게 안 한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넣었는데 빠지고 이런 개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어렵다 뭐 안 들어간다 뭐 컵이 안 맞다 이거면 거의 99% 딥하게 림하면은 다 셀베지가 되긴 하던데 그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것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컵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케이스들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 많지 않다. 거기서 뭐 그런 케이스 많이 봤는데 결국 뭐 PHR로 바꾸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약간 리밍하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롱텀 롱텀으로 팔로업 하는 것도 이제 좀 봐야 되고 1년 이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은 토럴 힙이나 뭐 PHR이나 뭐나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봤던 럭세이션은 1년 반 있다가 럭세이 돼서 왔거든요. 좀 하이 임팩트에. 그런 애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10마리면은 워낙 또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금 헤지테이션이 있습니다. 막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딱 보고서 아나토미컬리 이건 퍼펙트해 이렇게 여기는 뭐 시험을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딱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요거는 했어요. 우리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요 센터 라인은 얘기했는데 요거는 뭐 클래스에는 관심이 있어요? 센터 라인? 이게 그러고 나서 저거 뭐 넥을 이만큼 남겨야 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랑은 별로 이걸 경험해보죠. 저는 그냥 BFX 아니면 키온 딱 이렇게 두 이거 이번에 개였거든요. 새로 나온 거라 아마 거의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하에도 거의 안 풀렸을 거야 아마. 지금 이게 하야시 페이퍼였나요? 아니 이게 하야시. 하야시요. 거기서 BFX를 별로 워낙 페일러 레이시 높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저거 문제가 넥을 뭐 저만큼 남기고 해서 이거를 옛날에 그러니까 하고서 실패해가지고 여기를 키온으로 리비전 온 케이스들 이제 많이 봤으니까 조금 저희는 그게 있어요. 봤을 때 당연히 그런 케이스들만 봤어요. 페일하고 문제가 생겨서 온 케이스들만 봤으니까 아무래도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긴 한데 이거 말고 이제 헬리카죠. 이거는 이제 BFX에서 나온 거니까. 헬리카는 뭐 거의 30% 이상으로 카타스트로픽한 임플란트 루스닝 네, 보고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그냥 기존의 BFX가 섭사이언스가 없는 경우가 없을 때는 되게 많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BFX도 이제 바이오메트릭스도 이제 뭐 키온이랑 이렇게 합치면서 좀 여기저기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섭사이언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요거 하고 지금 이제 파셜 지금 막 받고 네. 또 이제 여기 키온 거 있죠. 아무튼 뭐 DPO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페이퍼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개에서의 이제 힙 디스플레지아가 있는 경우 수술적인 대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펠비 오스텍토미라고 해서 이제 골반을 적당히 이제 잘라서 각을 바꾼 다음에 이제 힙 디스플레지아에 문제가 되는 그런 고관절 각도를 조정을 해서 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힙 디스플레지아를 해소하는 거를 좀 기대하는 그런 맥락의 수술인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세 개로 자르는 트리플 펠빅 오스테오토미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가 이제 더블 펠빅 오스테오토미가 이제 알려진 지가 좀 됐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문이 이제 바이오메커니컬 스터디가 여러 개 나오고 임상 논문은 2010년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베존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제 클리니컬 케이스 한 53개 정도로 피저빌리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냈었고 이거 할 때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TPO보다 나은 것 같다 DPO가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또 이제 케이스를 엄청 모아서 이제 300개 넘게 케이스를 모아서 보고한 게 이번 논문이 되겠습니다. DPO는 어쨌건 뭐 결과적으로 합병증이나 예후가 좀 더 TPO보다 좋다라고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수술적으로 조금 더 까다롭다. 그리고 이전에는 TPO 플레이트를 DPO에 쓰다 보니까 합병증이 많았는데
뭐 DPO 플레이트가 이제 특별히 나오면서 좀 더 합병증이 플레이트 이슈는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들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DPO 플레이트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여기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NGD는 뭐 뉴제네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임플란트 회사고, 그 다음에 픽신이 또 이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고, 신세스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그다음 키온,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플레이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논문을 보시면 이제 배조니 선생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룹에서 작성을 한 거고, 305마리의 개에서 이제 DPO를 진행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305마리 개에서 458개의 DPO가 실시가 되었고요. 전부 다 DPO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DPO 플레이트도 이제 8가지 회사에서 다양하게 썼어요. 근데 거의 키온이랑 픽신에서 거의 300개 넘게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 팔로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엄청 길진 않았고, 뭐 최소한 어쨌건 한 달에서 두 달은 팔로업을 했습니다. 그랬고, 일단 수술을 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개월 정도 전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결과들을 보면, 일단은 한 92%는 수술이 안전하게 잘 끝났다, 적절한 테크닉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전체적인 이제 결과고, 합병증 같은 경우는 이제 낮다라고 하고, 그리고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배조니 선생님이 수술했다라는 걸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보고된 합병증은 총 42개인데 한 8.2% 되겠죠. 38개 DPO에서 보고가 됐고, 대부분이 마이너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저한 게 이제 3개의 DPO가 있었는데 비율은 0.6이죠. SSI가 하나의 DPO에서 발생을 했었고, 이건 이제 메디컬 매니지먼트로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파행이랑 통증이 있어가지고 임플란트 때문인 걸로 고려가 되는 게 2개의 DPO에서 있어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레트로스펙티브 하면은 저희가 항상 어떤 결과나 합병증과 관련된 어떤 인자들이 있는지 보고 그 인자를 우리가 좀 고려해서 어떤 선택을 하자, 이런 맥락이 항상 있는데, 이제 합병증에 생기는 원인이랑 관련된 인자들을 좀 찾아봤을 때 한쪽만 실시를 할 경우에 이제 좀 더 연관성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항상 정형외과 나오는 체중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DPO는 어떻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클레어 있는 학교에서는. 사실 뭐 한국에서는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아마 경욱쌤이나 뭐 보신 선생님 계실 텐데, 그때 TPO였죠, 경욱쌤. 제가 몇 개 없었지만 기억이 나는데. 네. 권 교수님은 TPO로 하셨어요. 네, 그것만 좀 기억이 나고, DPO는 전혀 본 적이 없고, 미국에서도 제가 DPO나 TPO를 한다는 얘기를 저는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미시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미시간 전체에서 TPO랑 DPO를 하는 설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만 하는 이제 근데 엄청 스트릭트 해가지고 진짜 모든 파라미터가 딱딱딱 뭐 에러가 이만큼이고 그거 아니면 이제 안 하는. 근데 토럴 힙까지는 못하고 먼저 이거를 살베지 프로시저 먼저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오너가 있을 경우에만 리퍼를 하고 이제는 거의 다 토럴 힙으로 넘어간 추세고, TPO를 하는 설전이 있다는 건 거기서만 듣고, 저도 학생 때만 보고, 이제는 뭐 DPO가 더 superior 하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저도 몇 케이스 못 봤거든요. 거의 그냥 보호자가 이걸 먼저 해보고 싶고, 나중에 이제 토럴 힙은 남겨놓고 싶고, 그렇게 하고 스페시픽하게 나는 DPO, TPO를 먼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딱 나이대가 맞고, 딱 모든 앵글이 맞고, 전부 다 이게 맞을 때만 해가지고 이제 정말 몇 케이스 못 봤어요. 근데 이제 TPO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하더라도. 네, 워낙 이 그룹에서 배조니에서 계속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도 당연히 DPO가 더 superior한데 TPO를 이제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성장기에 힙 디스플레이지가 의심되는 애들은 그 메디컬 매니지먼트 하다가 나중에 그냥 토털입 하자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근데 어려도 이제는 토럴랩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개월까지 이제 기다리지도 잘 않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전에 그렇게 너무 시비어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애들이 결국 많진 않아서 보호자들한테 뭐 저희 두 번째 교수님은 10개월까지 기다리자 그러고 원래 이제 하시던 분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지금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는데 만약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하다가 이때 잡자. 근데 보통은 어차피 지금 솔로를 하려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돼가지고 다 넘어가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네. 좀 오버사이즈를 해야 되죠. 근데 좀 어린 애들일수록. 그게 약간 성장이 완전히 안 끝나도 토터립을 할 때 좀 까다롭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를 그냥 핸드풀하게밖에 못 봤는데 이제 성장이 끝나지 않은 어린 개들에서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까다로운 경우는 예를 들어 푸들인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시비얼 힙 디스플레이시가 있다 그러면 푸들이랑 뭐 이제 뼈가 되게 얇은 애들 있잖아요. shepherd랑 큰 애들은 이제 굉장히 피머가 크기 때문에 오버사이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피머나 그러니까 뭐 자이언트 푸들 아니면은 보더 콜리 이런 애들은 뼈가 되게 작아가지고 되게 그 성장까지 고려를 해서 큰 스템을 넣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일 큰 걸 넣어요. 뭐 스몰, 미디엄도 좀 빡빡한 정도. 근데 결국은 다 롱텀 팔로업은 다 좋기는 했는데 어쨌든 성장까지 고려해서 더 오버사이즈 하는 게 디렉션이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뼈대가 원래부터 얇은 견종들은 힘들어서 그런 견종들은 이제 교수님들도 그냥 기다리라고 마지막까지 조금 몇 달만 더 있다 와가지고 카메라를 꽉 채울 수 있는 그 사이즈를 골라서 수술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몇 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음, 그럼 생각보다 DPO는 키온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저 지금 배조원이 선생님이 계신 프랙티스가 하루에 토럴 3개씩 하고 정말 그냥 힘만 하는 프랙티스니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DPO. 그래서 뭐 이 논문은 사실 뭐 DPO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좀 그래도 읽어볼 만한 데이터의 네. 이제 논문이라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논문에 좀 그래도 좀 더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경옥쌤이 아까 지원쌤 말씀을 하시려고 마이크를 끄셨던 건가? 제가 마이크 지직거려서 일단 껐었는데 지원쌤 아닌가요? 아니, 저는 큰 코멘트는 아니고, 저는 권 교수님 계실 때는 TPO 케이스 많이 했었고, 강명재 교수님 오시고 나서는 DPO 케이스 봤는데, 사실 큰 차이는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사실 강 저희 교수님은 임플란트 어디 네. 거 쓰세요? 저희 일단은 히포 거랑 VOI 거? 아, 히포 거가 VI 거 얘기하는 VI. 거죠? VI 네. 거? VI랑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VOI 게 조금 더 아스타블럼 좀 감싸지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힙 세팅이 안 됐던지라 사실 되게 나이에 엄청 연연해하면서 막 보호자한테 이제 저희도 보통 옵션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이대까지는 일단은 TPO, DPO가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뭐 이 수술의 한계를 감안하고 지금 이걸 하실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아예 PHR 하실지 이렇게 옵션을 드리는데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보호자님들 보통 그냥 기다려 보신다 하는 분들 반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거 절골술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시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경옥쌤이나 지원쌤은 그 권 교수님이 하는 그런 TPO나 그다음에 그 강 교수님이 하시는 DPO 이런 거 봤을 때 본인이 좀 배워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뭐 절골 두 군데 하는 DPO가 훨씬 수술할 때 체력적으로나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스타블럼 그거 뒤쪽 돌릴 때 기술적으로 네. 더 어려워요, 실제로? DPO가? 아니요. 근데 그 대신 그거 세이크로일리아 그 리가멘트 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안 끊으니까 일리움 이렇게 돌릴 때 얘네가 그 골절 편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려지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엄청 힘이 세서 잘 안 된다 그래요. 아무리 커너로 자꾸 돌려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 얘기인가? 뭔가 힘들다는 얘기를 읽었는데 제가 수술을 직접 그렇게 가까이 본 적은 없어서 이게 토비아스에도 그냥 뭐 요걸 끊고 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 막 그거에 대한 막 자세한 설명은 없긴 했거든요.
근데 강 교수님 계실 때 한쪽은 끊고 해보고 한쪽은 안 끊고 해봤는데 안 끊고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저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끊고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끊고 했었어요. 한 애들 사이즈가 어땠어요? 사이즈요? 네. 어, 사실 이거 사이즈도 되게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 저희 작년에 했던 케이스가 20kg 진돗개였는데 2.7은 너무 작고 3.5는 좀 큰 그런 사이즈라서 그냥 조금 오버하지만 3.5 플레이트 사용했어요. 우리 정형외과 또 한 세대 위에 선생님이 들어오셨네. 아영쌤 손 들었는데 얘기해 주세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늦어서 죄송해요. 만약에 DPO 할 때 만약에 그 세이클 투버러스 리가먼트를 끊고 하면 그 좌우로 비교했을 때 머슬 리커버리는 어때요? 쌤 하나는 안 끊고 해볼라 했는데 결국 수술할 때 너무 어려워서 끊고 해서 잘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결국 끊고 했을 때 약간 그 이후에 근육량 위축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영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저희 DPO 케이스 했는데 약간 옵투레이터 머슬 좀 걔? 네, 문제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걸었던 저희가 걔가 걔가 그 케이스였거든요. 결국 걔가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사실 그거 아마 연관이 있어요? 어머. 그거는 그렇게 다리를 돌려서 걷는 거는 그 글루티알 머슬의 이상이었는데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세이클 튜버러스 리가먼트에 바이셉스 페모리스가 붙는데 네. 그거에 이후에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근데 이거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수님은 프로힙이나 어떤 힙 어프로치를 할 때도 글루티얼 안 자르시거든요. 딥글루티얼. 무조건 세이브하고 파셜 그레이로 트로켄터 어스티어러미를 하고 토럴 힙 어프로치를 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그 글루티얼 펑션 그리고 딥글루티얼 텐든을 자르는 게 어쨌든 텐든 힐링하는 것보다 본 힐링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은 포스트업에 그 다리 이렇게 돌아가서 걷는 애들 있잖아요. 엑스터널 로테이트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FH1 토럴 하고 나서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번거롭기는 한데 그 글루티얼을 세이브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또 여쭤봤던 그 사이즈를 여쭤봤던 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이제 리미티드 넘버 오브 DP와 TPO 케이스를 봤을 때 진돗개 뭐 20kg 정도 얘기해서 그런 약간 미디엄 사이즈까지는 괜찮은데 한 10개월 이제 막 리트리버인데 진짜 큰 애들 막 이런 애들은 진짜 안 돌아가요. DPO 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어시스턴트가 진짜 잘 잡고 있잖아요. 진짜 그거를 유지하고서 이렇게 돌리고 막 그러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kg까지는 괜찮고 이제 30kg 좀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힘들지 않나. 한국에는 그런 애들이 이제 뭐 많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 실제로 TPO보다 DPO가 훨씬 돌리기 힘든 게 맞는 거죠, 그래도? 네, 뭐 어쨌든 TPO는 뭐 인시전도 많고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돌아가는 게 힘들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DPO는 확실히 좀 어시도 중요하고 큰 개일수록 조금 힘들고 그 리가멘트도 잘라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원쌤. 클레어 쌤, 저 질문이 있는데 미국도 TPO, DPO 할 때 그 진정하고 앵글 오브 서브렉세이션 잰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이렇게 각도 맞는 플레이트 사용하나요? 그거를 이제 하는 데가 많아지지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네, 하려면은 하고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대부분 그냥 25도를 쓰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양쪽을 다 듣긴 했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25도. 이렇게 쓰시는 분 있고, 어, 근데 이제 하려면은 아무래도 아카네빅에서는 그냥 전부 다 하고, 다 찍고, 그거에 맞는 이제 플레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것 같긴 한데, 프라이빗 프랙티스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플레이트 쓰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권 교수님 계실 때는 권 네. 교수님 이제 대충 보시고 그냥 이 사이즈 쓰자 해가지고 좀 약간 루틴하게 25도 아니면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데를 좀 30도 이렇게 교수님 감으로 정해주셨는데 네. 박은주 교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냥 아예 환자 다운시키고
그 서브스테이션 각도 재고 뭐 리덕션 각도 잰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얼마나 프랙티컬하게 효용성이 있는가 약간 그게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어요. 약간 학교면은 이제 근데 결국은 골드 스탠다드인 토럴 힙이 이제 에이지 리스트릭션도 없어지고 할 네네. 수도 있고 더 좋은 결과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제 DPO나 TPO를 보호자가 원해서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학교는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그거를 딱 다 따라서 했다라는 걸 이제 다큐멘트하는 거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딱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얘는 뭐 이 정도야, 얘는 뭐 이 정도야 아시지만은 어쨌든 다큐멘트하는 목적으로 진짜 다 찍고 하고 이제 프라이빗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 큰 차이 잘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이제 하나만 계속 다 쓰시고 그런 분도 있는 거. 뭐 그런 분들도 이제 봤을 때 좀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넘어가는 애들은 다른 플레이트 쓰고 그러겠죠. 근데 저도 그래서 미시간에서 유일하게 TP와 DPO를 하는 그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직접 물어봤었거든요. 한번 리퍼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네. 자기도 이제 플레이트는 다 있는데 웬만한 애들은 다 그냥 이거를 전부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영쌤.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대학병원에서는 진짜 TPO, DPO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서전들은 되게 약간 컨저베티브한 입장인데 사실 뭐 DPO, TPO를 만약에 요청을 하면 CT도 다 찍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스티아스틱 체인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 아스타빌라 그 앵글 같은 것도 다 재고해가지고 되게 스트릭트하게 선택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탈입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여기도 결국 그래요. 그래서 안 본 지 조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약간 토탈입 스크리닝을 저희 쪽으로 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월컵을 도와주는데 결국 보호자랑 대화를 나눠서 결국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컨티뉴를 하거나 아니면은 토탈입을 하거나 그렇게 결정이 나와서 거의 안 하는 수술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배조니 선생님만 하는 것으로 약간 올드 패션인 교수님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약간 배조니가 약간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DPO는 뭐 사실 3대 할 얘기가 많네요. 그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지원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식으로 측정을 실제로 해보면 실제 측정을 해서 선택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레코멘데이션으로 나오는 그 각도의 그거랑 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편차가 있어요. 아니면 결국에는 측정을 해도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 돌아가는 편인가요? 환자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의문을 품는 게 실제 측정한 각도에 보통 책에는 10도를 더한 플레이트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앵글 오브 서브스테이션에. 그러면은 진짜 막 40 몇 도 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한 사람이 계속 재현성 있게 계속 그 각도가 나오긴 하지만 또 내가 아닌 제 후배가 하면 또 이 각도가 나오고 또 뭐 다른 후배가 하면 또 이 각도가 나오고 막 그런 통일되지 않은 값도 되게 좀 잉스러웠고 두 번째는 10도를 더하면은 40 몇 도인데 그러면은 20, 30도짜리 쓰면은 부족하게 되는 건가? 라는 것도 좀 의아스러웠고 그래서 이럴 때는 교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죠. 보통 이렇게 되는 식이라 저도 뭔가 딱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사실 못하긴 했어요. 확실히 수술 방식이나 여러 가지 팩터들을 들어보면 약간 미국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하네요. 그래서 아영쌤이 말한 것처럼 이 수술하기 전에 막 CT로 막 여러 가지를 엄청 엄격하게 한다는 게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미국에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약간 요런 거는 유럽 선생님들이나 일본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경향의 수술이네요. 약간 그 손 잘 타서 그분 잘하시는 분이 되게 잘하는. 근데 뭔가 트레이닝 과정에 녹여가지고 뭔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고 뭔가 티칭을 약간 시스테믹하게 조금 문제가 있는 수술이네.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뭐 DPO 요 정도까지만 할까요? 뭐 또 돌아와서 얘기하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힙은 끝입니다. 힙은 요까지였고요. 힙은 또 돌아와서 얘기할 게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뒤에 조금 남은 거 마저 끝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양이 골절에서 이제 임플란트 선택에 관련해서 뭔가 기준이 될 만한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가 이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에디터에 해당되는 존슨 교수님이 이제 포함된 그룹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이의 코티컬 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뭔가 좀 브리틀하지 않나라는 경험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피셔가 좀 잘생기거나 잘 쉐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경험이 책들에 적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할 만한 이제 근거가 사실은 고양이에서도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책에 알려진 거로는 뭐 본 다이아미터의 25%를 맥시멈으로 해서 스크류를 정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긴 하는데, 이건 사실 뭐 근거 기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또 사람이나 그리고 수의 분야나 사실 정형외과에서 어떤 스크류 사이즈를 고르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연구가 사실은 이제 오바인본 모델을 이용한 그 1990년도에 나온 이 논문이 보통 인용이 되면서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종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반영이 다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그 실험이 진행이 된 건데, 일단은 그 오바인본 모델에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본 다이아미터의 20%에 해당되는 구멍을 낼 경우에 토셔널 스트렝스가 34% 감소한다라고 하고, 이제 이게 스트레스 라이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 논문에 나오고요. 스트레스 라이저 잠깐 얘기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건 이제 엔지니어링에 나오는 개념인데, 어떤 구조물에 힘이 가해졌을 때 힘이 퍼지는 양상이 그 구조물에 어떤 구멍이 있거나 어떤 뭐 노치가 있거나 아니면 높낮이가 이렇게 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힘이 뭔가 받는 그게 바뀌는 거죠. 오른쪽 같은 경우도 구멍이 있는 경우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는 경우에 구멍 주변으로 이 곡선이 이제 빨간색 곡선이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힘 받는 부분에 여기가 덴시티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 힘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에 뭔가 스트레스가 집중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우리가 이제 플레이트 말단 부분에도 뭔가 스트레스라이저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있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이 이렇게 내려갈 때 갑자기 이렇게 좁아질 경우에 힘이 이렇게 덴시티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거랑 완만하게 감소하는 거랑 아무래도 비교를 했을 때 왼쪽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에 본 다이아미터에서 33% 크기, 본 다이아미터 33%보다 더 큰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거의 50%의 힘을 잃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3%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이 논문에서 나온 거라고 하고요. 고양이에서는 어쨌건 이런 맥락에서 고양이에 집중이 된 어떤 연구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번에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카데바를 이용한 전형적인 엑스비보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고양이 이제 그 피머를 이제 채취를 해서 80개나 모았습니다. 80쌍이죠. 80쌍을 모아서 5개 그룹으로 나눠서, 5개 그룹은 어떻게 한 거냐, 가운데에다가 이제 구멍을 다양한 크기로 뚫었어요. 뚫지 않은 것부터 1.5부터 2.7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고양이 피머에 적용하게 되는 임플란트 사이즈랑 관련이 되겠죠. 2.7보다 큰 거는 그래서 저자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5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좌우 페어가 있는데,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제 3포인트 밴딩이라든지 저런 토션하는 저런 기계들이 있거든요. 저런 거 가지고 보통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 하는데, 이제 저걸로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 언제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 뭐 힘이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 이런 걸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힘을 주는 속도도 두 가지로 좀 달리 했고요. 하이 벨로시티랑 로우 벨로시티로 했고, 그거를 이제 피머 페어에서 왼쪽 오른쪽에 랜덤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은 2.7mm까지의 뭐 스크롤 크기가 이제 증가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떤 스티프니스나 그 다음에 로드 토크가 이제 페일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차이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높은 이제 로딩 속도를 했을 때 뼈에 축적이 되는 그런 로드나 토크 투 페일러나 스티프니스는 이제 증가를 하는 양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못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이제 33%까지 이제 본 다이아미터에 어떤 스크류를 구멍을 냈을 때 이제 최대 20%까지 밴딩이나 토셔널 스트렝스가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구멍을 내지 않은 뼈랑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최대 20%를 넘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결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논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고양이의 이제 피머에서 33% 기준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는 뭐 참고로 보시는 건데 뭐 브리틀하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이 이번 논문에서 바이오메카니컬하게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 커브라고 해서 뭐 브리틀한 경우에는 이런 곡선을 보이고 뭐 약간 뭐 탄성 있는 경우 이런 곡선을 보인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걸 적용을 해봤을 때 토셔널 로딩을 했을 때는 거의 브리틀하게 바로 이렇게 부서지는 식으로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약간 3포인트를 하면 살짝 뭐 잠깐이긴 하지만 조금 플라스틱한 페이스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요까지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어쨌건 요 논문은 요 결과만 알면 돼요. 고양이에서 33% 룰이 고양이에 하는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에서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오바인 모델을 기준으로 했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따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임상적으로 좀 더 읽기 편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스파이널 프랙처를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한 논문입니다. 이거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고요. 이제 요거는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 2015년도에 베서저리에 이분이 제가 알기로 ESF 논문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홀이라는 분이랑 이제 그 그룹에서 엑스비보 스터디를 냈습니다. X인데 V로 썼네요. 엑스비보 스터디를 냈는데,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바이레터럴 도저 스테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을 통한 럼버였죠. 이게 아마 럼버일 텐데, 어쨌든 스파이널 프랙처를 교정을 하는 럭세이션한 스파이널 프랙처를 교정을 하는 방법을 유니레터럴하게 인터널 스파이널 스테빌라이제이션 한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스티프니스나 밴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러면은 옛날에 하는 것처럼 근육 다 벌리고 들어가서 도저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거랑 밖에서 ESF 가지고 유니레터럴 인터널 스파이널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거랑, 그러니까 핀이랑 PMMA 이용을 해서 최소 침습으로 하는 거랑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가정하에 이제 좀 케이스 셀렉션을 잘 해서 임상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은 기간에 총 32마리의 동물이 있었는데, 개 20마리, 고양이 12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스파이널 프랙처나 럭세이션으로 왔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요 수술을 하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해당되는 개 8마리, 그 고양이 6마리에 한해서 요 수술을 진행을 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외의 환자들은 뭐 다른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선택들을 했겠죠. 비수술적인 선택들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 기준을 세운 이제 요 ESF 타입 1A를 이용해서 최소 침습으로 이 교정을 하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뭐였냐, 또는 뭐 서지컬 인디케이션은 뭐였냐 하면은 이제 소라식이나 럼버 스파인에서 하나의 버테브라에 해당되는 프랙처나 럭세이션이 있는 경우를 한정을 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나 뭐 일부는 CT를 찍어서 그 주변에는 이제 다른 척추체에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을 했을 때에만 이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Laterally Applied Percutaneous Type 1A ESF라고 하는 거고, 요건 이제 플로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핀 장착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수술적인 기법들은 한번 관심 있으시면 논문을 보시면 됐고요. 어쨌건 여기서는 파지티브 프로파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사실은 제가 논문을 쭉 좀 다시 보면서 신경 상태가 수술 전에 어땠고 수술 후에 어땠고 이런 거 좀 보려고 했는데, 약간 뭔가 일관성 있게 어떤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진 못했어요. 사실은 앞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맞추기 아마 바빴을 것 같고, 지금 신경 상태는 좀 다양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퉁쳐져 결과만 보면은 개선이 된 게 12마리, 그리고 나빠진 게 1마리, 변화가 없던 게 1마리 정도로, 어쨌건 뭐 결과만 봤을 때에는 디테일한 부분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다 결과는 좋았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방사선적으로 그 골류합이 일어난 거 확인해서 ESF까지 제거한 게 9마리 개, 그리고 고양이 4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과정에서 합병증은 거의 없었어요. 메이저한 게 하나 있긴 했는데, 1마리 고양이가 수술 다음 날에 케이지 레스트가 잘 안 돼서 완전 임플란트 페일러가 나서 다시 수술을 한 게 1마리 있었고, 그 친구는 뭐 그 이후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마이너한 것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한 부분에서는 뭐 히모토렉스라든지 뉴모토렉스가 있었는데, 뭐 거의 뭐 약간 간단한 처치 정도로 관리가 됐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핀이랑 관련해서 핀 트랙
엑스데이션이나 뭐 핀 루스닝 같은 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마이너한 부분이라 특별히 관리가 심하게 필요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ESF 관리를 잘 하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쨌건 이 논문은 이제 요 수술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어쨌건 잘 끝냈다라는 결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인디케이션이 맞으면 뭐 수술을 좀 고려를 해보실 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최소 침습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좀 척추체의 어떤 스테빌라이제이션 역할을 하는 근육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격가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마 더 있네요. 생각보다 논문이 많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논문이냐면 이제 ESF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핀 인설션을 할 때 핀 장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어떤 핀 종류를 쓰는지 이런 부분이랑 관련해서 이 바이오메커니컬한 특성이 어떤지를 확인한 이것도 카델바 스터디인데요. 일단은 ESF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지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핀 루스닝이 좀 큰 부분이거든요. 여기 임플란트 페일리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장착 자체의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핀 타입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핀 타입을 뭐 개선한다든지 뭐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핀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 좀 힘들 것 같고 핀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네거티브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그 직경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스트레스가 몰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개선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테이퍼드 런아웃이라고 하는 네거티브 프로파일 핀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밑에 있는 하단에 요렇게 이제 완만하게 이제 직경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런 위험성이 좀 적습니다. 여기 있는 포지티브 프로파일도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좋은 거고요. 어쨌건 이제 요 논문은 뭐냐면 이 세 가지 핀을 장착을 하면서 뭐 장착 방법도 뭐 이렇게 한 번에 원하는 위치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좀 더 밀어 넣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원래 위치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들을 반복을 해가지고 뭔가 반복하는 것 자체가 수술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뭔가 바이오메커니컬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해본 논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핀 장착한 거를 당겨보는 거예요. 당겨봤을 때 얼마나 힘을 줘야 당겨지냐, 언제 뽑히냐, 핀 루스닝이 발생하냐, 요거를 측정을 한 건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테이블 1처럼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핀 종류별로 그룹을 나누는 상태에서 한 번에 유니디렉셔널하게 원하는 위치에 장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바이디렉셔널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뭐 시행 횟수를 좀 늘려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콜텍스를 통과를 해가지고 스무드한 부분이 통과를 해서 뭐 바이올레이션이 된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포지티브 프로파일 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 핀보다는 유니디렉셔널하게 한 번에 원하는 위치에 장착을 하면 가장 이제 강한 풀아웃 스트렝스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네거티브 프로파일 경우에는 장착하는 방법이 특별히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TRO랑 그리고 포지티브 프로파일 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장착을 하는 게 유니디렉셔널하게 하는 게 뭐 바이디렉셔널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스콜텍스를 침범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강한 방법 그 픽 프라웃 스트렝스를 가졌다고 확인이 됐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핀 인설션 테크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가 추천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한 번에 원하는 위치에 유니디렉셔널하게 장착을 해야 된다. 뭐 이건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요 논문을 근거로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적인 수단들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투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수술 중에 뭐 뎁스 게이지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어떤 매저를 해서 좀 계획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정리를 하고요. 요거는 조금 뭐 재밌는 논문인데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엑스레이 찍을 때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항상 옆에 칼리브레이션 하는 마커들을 놓고 찍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엔 이걸 안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제가 다녀보니까 좀 많았습니다. 정형수술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볼 만한 논문인데 논문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마커들 여러 거에 놓고선 찍은 다음에 실제 길이만큼 잘 칼리브레이션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보는 건데
뭐 디테일한 것들은 그냥 뭐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결론만 보면은 마커를 쓰라는 겁니다. 마커를 쓰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대략 엑스레이가 그 디텍터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제 미리 설정 값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정 값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마커가 없어도 그냥 매저를 하면 어느 정도 측정이 되죠. 그게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데, 어쨌건 그거는 상대적으로는 마커를 쓴 거보다는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마커를 쓰라는 거고, 사실 이제 그 기능이라는 게 사람에서는 되게 유효하거든요. 사람에서는 그게 상당히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물은 아무래도 환자의 몸집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좀 떨어지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 분야에선 괜찮아도 수의에서는 반드시 칼리브레이션 마커를 써라. 뭐 없으면 만들어서 써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러면은 다양한 마커 중에 뭐가 제일 좋냐라고 하면 이 논문에서는 다행히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VI 히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기 있는 파란색 관절이 있는 요 볼이 있는 스피어 형태가 여러모로 쓰기 좋다라고 합니다.